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작품은 김채원 작가의 단편소설 봄날에 찍은 사진입니다. 김채원 작가는 이화여대 서양학과를 졸업하고 75년 현대문학에 밤인사라는 작품으로 추천되어서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그림을 전공해서인지 작품을 읽으면 뭔가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더군요. 작가의 주요 작품으로는 얼음집, 초록빛 모자, 공중에는 또 하나의 방이, 5월의 숨결이 있고 소설집으로 달의 몰락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작가의 단편소설 봄날에 찍은 사진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봄날에 찍은 사진. 김채원. 어느 봄날 오후, 약간 비탈진 곳 나무 아래 돗자리를 펴고 5사람이 모여 앉아 음식을 먹고 있다. 5사람은 열심히 수저를 놀려 음식을 입에 떠넣는다. 팔을 펴서 젓가락으로 반찬을 짚고 팔을 들어올려 입으로 가져가서 열심히 씹어 먹는다. 밥 한 숟가락, 반찬 한 젓가락, 또 밥 한 숟가락, 반찬 한 젓가락, 시금치를 한 젓가락 집어가고 냉이나물을 한 젓가락 집어가고 총각김치, 마늘장아찌, 멸치볶음, 전유어 등을 한 젓가락씩 집어간다. 시간이 갈수록 접시들이 비어간다. 돗자리 한쪽에서는 두터운 등심이 후라이팬 위에서 지글지글 익고 있다. 가스골로의 불을 줄이기 위해 한 사람이 머리를 숙인다. 손 하나가 흰 면장갑 낀 손에 가위를 들고 등심의 기름을 떼어낸 후 큼직큼직 잘라놓는다. 고기 위에 양파와 마늘도 함께 익고 있다. 소금 후추를 친 참기름에 등심을 찍어서 먹는다. 그들은 언제까지고 그렇게 앉아서 먹는다. 한 수저 한 수저 떠서 사람들은 열심히 씹어 먹는다. 먼저 공기를 비운 사람이 빈 공기를 내밀고 밥통 옆에 앉은 사람은 주걱으로 밥을 푼다. 주걱으로 아주 조금씩 떠서 밥알 하나를 오로리 펴놓는다. 음식을 만지는 손길이 정성스럽다. 흰 쌀알이 윤기를 내고 있다. 국도 있다. 야외에서 국까지 곁들이다니. 된장국에 파와 실버섯이 동동 떠 있다. 어떤 손이 빈 국 공기를 내밀자 국그릇 옆에 앉은 사람이 국자로 국을 떠서 준다. 밥에서도 국에서도 더운 김이 나고 있다. 야외 음식으로 거의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 같다. 우선 야외용 음식 용기 세트가 잘 갖추어진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밥도 국도 더운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중학생 아이가 뒤늦게 어디선가 나타나자 사람들은 좁혀 앉아 자리를 내어준다. 아이도 함께 앉아 밥을 먹기 시작한다. 아이까지 6사람이 앉아서 밥을 먹는다. 밥통에 밥 말고 오곡밥도 찬압에 담겨져 있다. 팥, 녹두, 콩, 조, 찹쌀로 된 밥이다. 사람들은 뒤늦게 오곡밥을 발견한 듯 한 숟가락씩 떠다가 밥 공기 위에 얹어놓고 먹는다. 가만히 보면 그중 4사람은 한 피가 흐르는 형제로 보인다. 골격과 얼굴 모습, 표정이 모두 비슷하다. 그중 조금 다르게 생긴 여자가 있는데 그녀는 이 집 며느리인 것 같다. 그리고 옆에서 밥을 먹고 있는 중학생은 그녀의 아이이고, 그러니까 4사람의 형제는 아이의 아버지와 큰아버지, 그리고 아이의 큰 고모와 작은 고모인 듯하다. 아이는 한 번도 고모라거나 큰아버지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 아빠를 부르지도 않는다. 아이는 어른들 틈에 아이가 저 혼자라서 밥만 꾸역꾸역 떠넣는다. 그들은 모두 그저 한 수저씩 떠서 오래오래 밥을 먹는다. 누군가 빈 밥 공기를 내밀면 밥통 옆에 앉은 아이의 고모가 아주 조금씩 밥알을 하나를 펴서 준다. 그들은 간혹 무슨 얘기를 하기도 한다. 며느리가 듣기에 그저 어림쳐서 알 수 있는 집안 사람들의 얘기다.
아이의 작은 고모는 말한다. 오늘 이렇게 음식을 잘 싸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제 군대에 간 아들을 면회하고 왔기 때문이라고. 그때 음식을 좀 넉넉히 장만해 두어서 오늘 가지고 올 수 있었다고. 이렇게 준비하려면 참 수고가 많았을 거라고 며느리는 생각한다. 그리고 바로 어제 군대에 면회를 다녀오고 오늘 또 성묘, 이틀 연거푼 일로 피곤하리라 생각한다. 그들은 나무 밑에 식사를 펼치기 전 동산에 올라가서 성묘를 하였다. 시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며느리는 꽃을 장만해 가지고 왔다. 그들은 열심히 봉분의 잔디를 다듬고 잡초를 뽑고 그리고 절 대신 기도를 했다. 이곳은 기독교 묘지인 까닭이다. 아이의 작은 고모는 또 말한다. 바로 며칠 전에 미국에서 돌아왔다고. 미국에서 대학에 다니는 딸의 졸업기념 오페라 공연을 보기 위해 고모부와 함께 다녀왔다고. 아, 걔가 벌써 졸업인가? 라고 열심히 밥을 먹던 아이의 아버지가 말한다. 그리고 졸업 후에도 계속 미국에 머물 것인가 묻는다. 그곳에서 신랑이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니까 끝날 때까지 같이 있을 것이라고 아이의 작은 고모는 말한다. 며느리는 미국에서 성악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처녀의 결혼식을 떠올린다. 날씨가 화창하고 음식이 풍성한 결혼식이었다고 되돌아본다. 그리고 아이의 작은 고모의 미국에서 온 지 며칠 되지 않아 군대에 면회를 가고 연거푸 성묘를 온 그 에너지에 탐복한다. 아이의 큰 고모나 작은 고모는 가정에 취직을 한 사람들이라고 며느리는 생각한다.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일 외에 집안의 크고 작은 일만도 사람 하나가 하기에 벅찰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집안의 기둥은 주부이고 해내야 할 그 일이 참 많다고 느낀다. 그러므로 밖에 취직을 할 필요가 없이 가정에 취직을 하는 거라고 며느리는 고모들을 보며 느낀다. 중학교 생물 선생인 며느리는 아이의 고모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느낀다. 얘기가 조금씩 오가며 밥 먹는 일은 여전히 진행된다. 성묘를 하고 내려오다가 그들이 비탈진 나무 밑에 돗자리를 깔고 싸가지고 온 음식을 펼치는 동안 아이의 큰아버지는 이곳과 조금 떨어진 단지에 묻힌 부인의 묘에 다니러 갔다. 며느리가 그 꽃도 준비해온 줄 모르고 아이의 큰아버지는 벌써 저만큼 다름질 치듯 갔기 때문에 아이가 꽃을 들고 한참 달려가서 전하고 왔다. 며느리가 시집 오기 전에 큰어머니는 돌아갔고 그래서 말로만 들었을 뿐 보지도 못한 사람이지만 늘 함께 꽃을 준비하였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인데 큰아버지는 그대로 그냥 달려간다. 그만큼 고지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꽃을 바라고 있는 듯한 인상이 지워지는 것을 쑥스러워하는 것이리라. 나머지 사람들이 돗자리 위에 음식을 펴놓고 밥을 뜨고 국을 뜨는 동안 아이의 큰아버지는 부인의 무덤에 다녀와서 돗자리 위에 앉았고 그들의 식사가 시작된 것이다. 아이의 큰아버지는 식사량이 많다. 대식가이다. 숟가락으로 입에다 떠나르는 일이 언제까지고 끝날 것 같지 않다. 아이의 아버지, 그러니까 며느리의 남편도 결혼 초에는 대식가였는데 어느새 소식으로 변해 있다. 아이의 아버지는 이즈음 여유여서 간디의 인상을 풍기고 있다. 대신 결혼 초에 말라있던 며느리는 살이 올라 체중기를 사다 놓고 열심히 잰다. 아이의 큰 고모와 작은 고모도 밥이 달다고 말한다. 달아서 더 먹고 싶은 것을 언제나 서운해하며 수저를 놓는 쪽이라고 말한다. 미국에서 성악 공부를 하고 있는 작은 고모의 딸 외에도 며느리는 이 집안의 많은 결혼식을 보았다. 그 모든 결혼식에 음식이 넘치던 것을 떠올린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면 아이가 100일이라는 소리를 듣고 국민학교에 입학했다는 소리를 듣고 중학에 들어갔다는 소리를 듣고 군대에 갔다는 소리를 듣고 유학을 갔다는 소리를 듣는다. 그렇게 각자 인생의 시간은 흘러 한평생이 간다. 얼마 전 돌아간 세일이 삼촌에 대해 며느리는 특히 그렇게 느낀다. 직장 관계로 주말 부부인 그들 부부가 만나면 대체로 그 비슷한 소식이 늘 있다.
누군가가 죽었던가 누군가가 새로 태어나고 병이 들던가 전근이 되던가 무슨 소식이 꼭 있다. 세일이 삼촌이 돌아가서 그 장례식에서 오는 길이라며 아이의 아버지가 검은 상복을 입고 들어왔을 때 그 삼촌이 이 세상에 있었던 흔적도 없이 바로 저 나뭇잎처럼 지금 점심을 먹고 있는 그들 위로 펼쳐져 있는 나뭇잎처럼 그저 어딘가로 굴러떨어져 가버린 듯 며느리는 느꼈다.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그 삼촌에게서 그런 덧없음을 느꼈는데 아마도 평안도 사투리로 말하는 삼촌의 활기찬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 학력은 어느 정도이고 나이는 몇인지 또 삼촌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인척관계의 사람인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젊은 시절 만주벌판으로 다니던 얘기를 늘 웃으며 했었다. 회색 바바리를 입고 가난하나 가난의 티를 안 내려 애쓴 흔적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다. 세일이 삼촌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한 발자국도 그 삼촌에게로 걸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그런 느낌을 자아내었는지 모르겠다고 며느리는 생각한다. 실제로 만주벌판의 얘기까지는 알겠으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나지 않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밀수를 하다가 총에 맞아 갈비뼈 4개가 없다는 얘기를 들은 것도 같다. 강을 건너다가 라는 말을 들은 것 같지는 않은데 며느리는 얼음이 연강으로 달려가다가 총을 맞는 그 삼촌의 모습을 퍼뜩 떠올렸던 것도 같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다. 며느리는 밥을 먹으며 잠시 돌아간 이들의 얼굴을 무심히 훑어본다. 시부모를 비롯하여 그 수가 의외로 많은 데에 놀란다. 그들은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체제가 바뀔 때마다 평균적으로 별 무리 없이 적응해온 대다수의 사람들에 속한다. 그들은 38선이 생기기 전 아이들 교육 때문에 평양에서 서울로 옮겨왔다. 지금 이곳에 없는 다른 한 형제, 그러니까 이 집안의 마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피아니스트로 아주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듣고 있다. 아마도 그 마지 때문에 평양에서 서울로 오지 않았는가 며느리는 나름대로 짐작한다. 그러자 며느리가 사진에서 보았던 한 소년이 떠오른다. 곱살한 얼굴, 총기가 온몸에 서린 한 어린 소년이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정적이 깃든 어느 한순간 소년은 피아노를 치다가 카메라 쪽을 보았고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하여 셔터를 누른 듯한 그런 사진이었다. 남편은 책상 서랍에서 무엇을 찾다가 봉투 속에 보관되어 있는 그 사진이 나왔을 때 며느리는 오랫동안 사진 속의 소년을 들여다보았다.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사람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내뿜을 수 있는 우수라던가 미 때문이라기보다 그 소년에게는 이상하게 사람을 끌고 있었다. 소년이 청년이 되었을 때의 사진도 있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애인 사진도 있었다. 흰 칼라를 단 여학교 교복을 입은 사진과 여대생이 된 후의 스냅들, 누군가를 전송하고 난 후 공항에서 찍은 단체 기념사진 등이었다. 누군가를 전송하고 난 후 공항에서 여럿이 찍은 기념 촬영에는 청년이 된 마지와 애인의 모습이 함께 있었다. 청년이 된 마지의 모습은 소년의 모습보다 인생의 가능성은 조금 배제되어 보였으나 그러나 넘치는 재기와 알 수 없는 비애가 깔린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누군가가 웃기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활짝 웃고 있는 그 사진 속 마지의 모습에는 소년 때의 사진이 지니고 있는 정적 대신 강렬한 비애감이 있었다. 천재라는 단어가 집안 친척들의 모임에서 어쩌다 나오는 것을 며느리는 듣기도 했으나 의례 한 사람쯤 그런 것이려니 여겼다. 적어도 그 사진들을 보기 전까지는, 사진을 본 후에는 어쩌면 정말 천재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연히 어느 잡지 기사에서 그가 우리나라 최초의 3대 피아니스트 중 한 사람이었음을 안 뒤로 그 말에 더욱 객관성을 부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보다 며느리는 그 사진으로서 개인적인 어떤 느낌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는 편이 맞으리라.
허공을 잡는다는 표현이 가능할까? 그 느낌을 찾아 들어가 보면 자신이 안고 있는 허공의 줄기가 잡혀질 듯한 그런 느낌. 단편적인 어떤 장면이 실제로 며느리에게 다가온 적도 있다. 수업이 없는 오후 한산한 교무실에 앉아 있을 때 소강당 쪽에서 여학생들의 합창 소리가 들려왔다. 맑은 고향 냇물에 종이배를 띄우고 살랑대는 숲길에 손에 손을 맞잡아 노래를 부르고 있는 여학생들의 눈동자와 흰 칼라가 눈앞으로 지나갔다. 그런데 그 여학생들 속에 사진에서 보았던 마지의 애인도 섞여 노래 부르고 있었다. 처음에는 스치듯 지나갔으나 점점 또렷이 그 애인의 모습이 보였다. 마지가 레슨을 하던 제자라고 했다. 처음에는 여학교 교복을 입은 제자였으나 어느 사이엔가 애인이 되어 있다. 대학생이 된 후의 여러 스냅들에는 누군가의 애인으로 변모한 여인의 빛나는 기쁨이 있어 보였다. 며느리는 천재 소년이던 스승과 흰 칼라를 단 제자가 애인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그려보았다. 그들이 어느 시간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기보다 그저 몸으로 봄의 기운을 느끼듯 그 기운을 느껴보았다. 옛날의 어떤 좋은 연인들을 그려보는 일은 옛날의 봄을 느껴보는 듯 감미롭다. 봄의 야릇한 강함, 살갗에 닿아오는 뇌살적인 기후의 감각, 화창하게 터질 듯 봄날이 번져나가다가 갑자기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 수축되기도 하고 무슨 일인가 가만히 살펴보면 단지 흰 구름이 떠가다가 해를 잠시 가렸을 뿐인 그것으로 하여 그 화창함이 꺼져 들어가는 듯 하다가 다시 활짝 밝게 퍼져나가는. 마지는 6.25 때 납북되었다. 형이 납북된 다음에 그 여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 한 두어 번 우리 집에 찾아오기도 했는데 지금은 유럽 쪽에 산다는 풍문을 들었어요. 사진을 보고 있는 며느리에게 남편이 말했다. 남편은 며느리에게 형과 애인을 자랑하지 않았다. 책상 서랍에 깊이 감추어 두었을 뿐이다. 그것을 어느 우연한 기회에 며느리가 보았고 그것으로 얼마나 소중하게 남편의 마음속에 형과 형의 애인이 간직되어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을 뿐이다. 맑은 고향 냇물에 종이배를 띄우고 며느리는 빈 교무실에 앉아 들려오는 노래를 들었다. 그런데 며느리의 의식 속에서 그 노랫소리는 어느덧 이북의 어느 여학교 강당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로 바뀌어 있다. 이북의 소녀들이 어느 여학교 강당에서 부르는 합창소리로 들려온다. 그런 생각이 드는 데는 연유가 있다. 얼마 전 며느리가 친정에 갔을 때 마침 그곳에 놀러온 며느리의 이모한테서 들은 얘기 때문이다. 얘, 이모 친구 정욱이 아줌마라고 있지 않냐? 참 묘한 인연이더구나. 우연히 나온 얘기에서 줄이 또 그렇게 가 닿더구나. 너네 시집에 있던 그랜드 피아노를 정욱이 아줌마네가 샀댄다. 너네 시집이 평양에서 서울로 올 때 정욱이 아줌마네가 사왔대. 그러니까 그게 해방되기 전 얘기지 아마. 그것을 정욱이 아줌마네가 사서 치다가 정욱이 아줌마네가 6.25 직전에 남하하면서 거기 평양여고에 기증했댄다. 학교에서 아주 감사해 했대는구나. 그랜드 피아노는 평양에 단 2대였는데 그중 한 대가 너 시집에 있다가 정욱이 아줌마네 있다가 평양여고에 있게 된 그런 인연이더라. 정욱이 아줌마가 네가 그 집으로 시집 갔느냐 하면서 참 이상한 인연이라고 깜짝 놀라더라. 이제 팔순을 바라보는 이모의 이 얘기를 며느리는 당시 무심히 들었다. 그런데 소강당에서 들려오는 여학생들의 합창 소리를 듣고 있으려니 이북 평양여고 강당에 놓여 있을 그랜드 피아노가 환히 떠오른 것이다. 그 피아노는 아직 그대로 있을까? 전시에 폭격만 안 당했다면 어쩌면 그대로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옛날에 있던 피아노가 아직도 그대로 있을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은 무언지 모를 설렘을 며느리에게 주었다. 마치 오래 묵은 커튼 사이로
햇빛 한 줄기가 들어오는 것과도 같다고 할지. 소녀들은 봉긋한 가슴을 옷 속에 감추고 입을 부드럽게 벌리고 노래 부른다. 눈물 같은 것이 스며나와 있는 것도 같다. 아니, 웃음기 장난기를 애써 감추고 있는 표정들이기도 하다. 흰 칼라 위에 얼굴들이 꽃처럼 피어나 있다. 그 얼굴들 속에 맞이의 애인 모습도 보인다. 그 소녀가 노래 부르고 있다. 며느리는 이남의 강당에서도 이북의 강당에서도 소녀들이 모습 속에서 이상하게 맞이의 애인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은 어딘가 영원과 결부되어 있는 듯이 보였다. 소녀들이 영원을 향하여 노래 부르고 있다고 느꼈다. 며느리에게 허공의 줄기와 관련되어 떠오르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다. 아이와 함께 남편이 살고 있는 시골집에 갔을 때의 일이다. 그날 그들은 전화 연락 없이 남편이 살고 있는 지방도시로 갔다. 아니, 전화를 걸었으나 고장이 나 있었으므로 통화하지 못했다. 남편의 처소는 시내에서 좀 떨어진 시골 마을에 있다. 지금은 큰 길이 뚫리고 마을 앞까지 아스팔트가 들어가 있어서 그다지 시골스럽지 않은 곳이지만 6.25 때는 인민군조차 들어오지 않았을 만큼 외직에 들어앉은 마을이다. 마을 사람들은 대개 농사를 지었으나 회사나 관공서, 공장에 다니는 주민들도 꽤 늘어나 있었다. 전부터 살던 주민들이 직종을 바꾼 경우도 있고 외지에서부터 이곳으로 들어온 주민들도 있다. 그들, 며느리와 남편은 처음 우연히 산복길에 깊숙이 들어앉은 이 마을을 발견했고 우연한 발상으로 이 마을에 집을 사게 되었다. 처음 집을 사던 때 남편은 집을 소개한 이 마을 사람과 한편이 되어 며느리에게 값을 흥정하였다. 그 후 쭉 무슨 물건이든 물건을 살 때마다 남편은 가게 주인과 한편이 되곤 했다. 며느리는 헛되이 값을 깎아보려고 애쓰다가 단념을 하곤 했다. 그 버릇은 아이에게까지 내려와 물건을 살 때면 아이는 언제 어느 때나 완전히 주인의 편이 된다. 물건이 다 팔려져 없어지면 어떻게 하는가를 걱정한다. 그러면 며느리는 이 세상에는 물건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오직 가게에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을 아침부터 밤까지 기다린다고 설명해 준다. 바로 너 같은 아이들을 기다리는 것이 그 장사치들의 일이야. 물건이 없어질 리야 있니? 없어지면 좋아서 또 금방 가져다 놓지. 그래도 아이는 물건이 없어질 것만을 걱정한다. 여하튼 그때 남편은 집 소개인과 한편이 되어 값을 매겼다. 그 후 사람들에게 남편이 그 동네 땅값을 올려놓았다는 불평을 들었다. 며느리는 사람들이 일러주는 대로 몇 번인가 시외버스를 갈아타고 아주 멀리 있는 어느 작은 읍에 가서 그들이 사려는 집, 그 일대의 도면을 보았다. 집을 살 때는 더욱이 그 마을은 도시계획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으므로 꼭 확인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 것을 보러 간다는 일이 너무 아득하여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며느리는 번번이 땅에 주저앉았다.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어서 더욱 피곤을 느꼈다. 며느리는 결혼과 함께 이제까지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삶의 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듯 느꼈고 무엇이든 남편에게 도움을 주어야 했으며 그래서 운전도 배워야 했고 동회나 은행 같은 데도 가서 척척 알아서 일을 보아야 했다. 남편은 그런 생활적인 면에 역바르지 못했다. 남편은 남에게는 호인 소리를 들었으나 공무원으로 오직 외골인 생활을 해온 고지식한 사람이었다. 남편에게는 자연히 능력 있는 여자가 요구되었으나 며느리는 능력이 없었으므로 누가 무얼하지 않는데도 마음이 고달팠다. 그래서 아이를 낳자 사범학교를 나온 덕에 저절로 얻은 교사 자격증으로 중학생물 선생이 되었다. 취직은 서울에 되었고 따로의 살림이 시작된 것이 결혼 14년째인 이제껏 계속되고 있다. 시골집 문 앞에서 며느리와 아이가 초인종을 오래 울려도 대답이 없었다. 어두운 집안 저쪽에서 개가 달려나와 길길이 뛰며 지저대었다. 검은색 털을 가진
망아지만큼 큰 개였다. 늙어서 몸놀림이 둔하고 콧잔등에 흰 수염이 나 있다. 아이가 옆집으로 해서 담을 넘었다. 검둥아, 임마, 저리 가, 저리 가. 아이가 검둥이와 어울리는 정경을 며느리는 대문 하나 사이에서 느끼며 문이 열리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하늘에 별이 총총 떠 있었다. 엄마, 아빠가 문을 다 잠가놓고 나갔어. 문이 열린 데가 한 군데도 없어. 나는 열쇠를 안 가져왔는데. 성훈아, 이 대문부터 열어. 그러면 개가 달려나갈 텐데. 개를 한번 잡아봐. 아이는 철문을 삐걱삐걱 한참 만에 열었다. 그러자 커다란 망아지만한 개가 쏜살같이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리 와! 이리 와! 아이는 문 앞에 서서 어둠 속을 향해 소리치다가 휘파람을 불다가 했다. 아빠처럼 하는 거야. 아빠 목소리처럼. 그래야 검둥이가 말을 듣지. 며느리는 어둠 속에서 웃었다. 아이에게 남편이 아버지로 비치는 일이 새삼스러워서다. 아이가 있기에 자신도 어머니로 비치는 것이겠으나 며느리 자신도 어머니라는 의식이 낯설다. 자신이 아이에게는 어머니가 되고 남편에게는 아내가 된다는 의식이 어쩐지 낯설다. 뿐 아니라 며느리에게 이제 이 세상에 굳건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머니, 아버지라는 대명사를 비롯해 온갖 법규와 일들, 즉 공무원이 하는 일, 병원에서 의사와 약사가 하는 일, 판검사가 하는 일, 목사가 하는 일, 학교가 하는 일, 정치인이 하는 일 등 모든 일이 소꿉장난 같다. 동회에서 인감증명을 한 장 뗄 때도 국회의장이 권위를 세워 발언을 하고 탁상을 망치로 두드리는 행위도, 우체국에서 우표를 붙이고 각종 도장을 꽝꽝 내려찍는 행위도, 학교에서 교직원 회의와 조례 시간도 모두 소꿉장난인 것 같다. 마치 소꿉장난할 때 이렇게 저렇게 약속을 세워놓듯 어른들끼리 그렇게 약속을 해놓은 것 같다. 아기가 학교에서 돌아와 기하 선생의 흉내를 내었을 때 며느리는 너무 우스워 한참을 웃은 적이 있다. 이것을 A라고 하고 이것을 B라고 우리 약속을 하자. 기하 선생은 칠판에다 백목으로 A와 B의 밑줄을 그으며 몇 번이고 반복하여 말했다고 아이는 흉내를 내었다. 아이 흉내의 포인트는 약속이라는 말을 야악속으로 발음한 데 있으나 그 어휘 전체의 의미를 아이도 심장하게 받아들인 것인가. 원래 이 세상이 굳건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것을 A라고 하고 저것을 B라고 약속을 한 것뿐인가. 이것은 내 집이고 이것은 전화이고 그리고 이것은 식탁이라고 우리는 약속을 했지. 그래서 전화벨이 울리면 전화를 받고 식탁에서 저녁을 먹지. 아침이면 도시락을 싸고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모두 제각기의 일터로 가지. 그리고 저녁이면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아가지고 돌아와 저녁을 해먹지. 저녁 후 혹은 저녁을 먹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TV를 본다. 며느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저녁이면 TV 앞에 앉아 있다. 아파트 현관문이 열려 있어 지나다가 무심히 들여다보아도 가족들이 TV 앞에 모여 앉은 것을 볼 수 있다. TV라는 작은 네모진 상자 안이 대다수 사람들의 생활 전부가 되어간다. 사람들의 내부는 조사해 볼 필요도 없이 저 프로그램과 같다. 이 세상은 어디에 굳건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작은 상자 안으로 축소되어 버린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며느리에게 들 때가 있다. 며느리는 TV에서 밀도살 되기 직전에 구출된, 그러나 주인이 도망가버려 좁은 쇠울타리 안에 갇힌 채 힘없이 울고 있는 굶어서 작아진 곰을 보았으며 공업용 쇠심줄을 도가니탕집에 팔아넘긴 밀수업자들을 보았으며 사이비 종교 집단의 공중 들림 예정일 현장을 보았고 각종 참사와 천재지변을 보았다. 또한 손톱만한 카메라가 새로 발명되었다는 소식과 에이즈와 암의 항체가 발명되어 21세기는 그런 불치병의 퇴치는 가능하나
산성비가 문제라는 뉴스를 접하기도 했다.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머리끝까지 잠바를 올려 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사람이란 정말 이상하구나 생각되더라고요. 그것이 재미있기도 하고 저렇게 잡힐 것을 몰랐단 말인가 그러면 하고 꼭 잡힐까요? 안 잡힐 수도 있겠지요. 안 잡히는 사람도 많지 않을까요? 꼭 잡히지요. 언젠가는. 왜냐? 사람에게는 관성이 있어서 손을 못 대기 때문이지요. 애교껏 한두 번 해먹으면 되는데 절대로 못 그러거든요. 이것이 사람의 한계인가 봐요. 달리는 것은 가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에게는 이런 말이 성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치나 종교나 그 어떤 작태들을 봐도 나도 사람이지만 사람에 대해 점점 희망을 버려야 할까 봐요. 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고베 지진을 보면서 아마도 서기 2000년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지 않아요? 예언자들도 모두가 그렇게 예언했고 멀지 않은 장래에 거의 모든 땅덩어리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옛날에 바다 밑으로 잠겨버린 아틀란티스가 다시 바다 위로 솟아오르는 거 상상해 봤어요. 그동안 그 땅은 바다 밑에서 씻기고 씻겨서 아주 공해가 없는 새 땅으로 되어 신천지가 다시 시작될 것 같지 않아요? 아, 그 얘기 그럴듯해요. 바다 밑에서 다시 새로운 땅이 솟아오르는 그림이 눈앞에 환히 보이는 듯하네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아주 조금만 살아남고 말 거라는 생각이 나도 요즘 들어요. 일테면 지구 위에 물갈이가 필요할 때가 결국 온 게 아닌가 하고.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 백두산에는 언제 올라가게 되려나? 이즘 체육 선생을 위시해서 국어, 영어, 물리 선생들 몇 분이 팀을 만들어 매주 산에 오르는 거 아세요? 백두산 오르는 연습을 미리 한다고요. 교무실에서 선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며느리는 귀를 기울여 듣는다. 그리고 이들의 이런 얘기의 근거는 전부 TV에서 얻는 것임을 알아듣는다. 일테면 TV나 신문에서 얻은 정보와 뉴스가 언제나 화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화제가 각자 개인 생활에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무엇인가 각성시키는 듯 하면서도 더한 힘으로 통제하고 있는 그런 매체에 대해 개인은 소외와 무력을 느낄 뿐임을 안다. 사라예보의 참혹한 내전 다큐멘터리 프로를 본 다음날 아침, 며느리는 언제나와 똑같이 만원 전차에 몸을 싣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이 윤회 고리에서 벗어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꼈다. 분명 어떤 분노가 있으나 그것과 자신의 실생활과의 연결이 되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절실함도 곧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무엇을 생각해 볼 여유도 없이 하루하루의 좁은 틈바구니에서 생활은 점점 축소되어 간다. 아침인가 하면 저녁, 다시 아침인가 하면 저녁.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 시간은 지루해도 한 주일은 하루같이 빠르다. 하루하루의 반복 속에서 매일 새로운 사건들이 터진다. 이렇게 힘겨운 하루하루의 반복 속에서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힘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인가? 무슨 힘이 있어 세상은 이렇게 아수라장인가라고 며느리는 만원 전철 속에서 생각한다. 며느리 자신은 사건을 일으킬 힘은 고사하고 일상 속에서 어딘가로 한 발짝 내딛기도 힘이 들며 마음속에 무슨 말이 차 있는 줄도 모르겠고 어디에다 대고 무엇을 얘기해야 하는 것인 줄도 모르겠다. 곳곳에서 며느리는 중얼거려 보는 것이나 그것이 어디로 향한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가령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며느리는 튀김을 하고 난 후의 기름에 대해 번번이 그 대책을 몰라 한다. 더러운 기름을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다. 기름이 그다지 많지 않을 때는 신문지 몇 개에 스며들게 해서 버리는 방법을 택한다. 모아두었다가 아파트 마당에 가지고 나와 흙 속에 부은 적도 있다. 아니면 싱크대에 쏟아붓고 뜨거운 물을 한참 틀어놓기도 한다. 그러나
기름때가 좁은 관을 뚫지 못해 언제고 관이 메어져 버릴 것만 같다. 그런 불안은 생활 요소요소에 있다. 더러운 기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세상은 혼미로 가득 차 있다. 무엇과 맞설 때면 며느리는 언제나 혼자 되는 외로움을 맛본다. 하루가 너무 비좁고 인생이 너무 협소하다. 그럼에도 세상은 너무 거대하게 널브러져 있어 손을 댈 수조차 없다. 자기와는 가장 무관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때문에 며느리는 무감각 하나마 다소곳이 약속 노름이더라도 약속대로 살아가고자 한다. 약속만이라도 어떻게 되어 있는 약속인지 알기를 원할 뿐이다. 사람은 왼쪽으로, 차는 오른쪽으로, 이런 작은 규칙에서부터라도 그 약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알기만 한다면 그대로 따르고 싶은 것이다. 며느리와 아이는 집 안으로 들어갈 구멍이 있을까 하여 찾아다녔으나 역시 한 군데도 발견하지 못했다. 보일러실의 문을 열고 그곳으로 난 들창을 열어보려 하였으나 허사였다. 이 집에 보일러실이 있고 그 안에 들창이 있는 그 은밀한 구조를 며느리는 처음 보았다. 아이는 이번에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욕실의 창문을 뜯어내었다. 며느리가 밑에서 그 창을 받았다. 그러나 그 안에 다시 굳건히 잠긴 창이 있어 그것도 실패였다. 아이가 뒷곁으로 돌아가더니 부엌의 작은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환호했다. 어느 일요일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다가 몇 집 건너 주렁주렁 달려있는 감나무를 바라보던 아주 작은 창이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달려있는 감의 색깔이 선명했다. 마침 긴 장대 하나가 올라가 감을 따내리고 있었다. 그렇게 작은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겠니? 며느리는 반신반의했다. 아이는 겉옷을 벗고 스웨터도 벗고 운동화를 벗었다. 서커스나 요가를 보면 도저히 믿기지 않는 작은 상자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 가능할지도 모른다. 아이는 하나의 작은 총알처럼 몸을 만들어 창문으로 머리를 들이밀었고 곧 몸까지 빨려 들어갔다. 집 안쪽은 바로 싱크대였다. 아이가 집 속으로 무사히 빠져들어간 후 며느리는 아이의 잠바와 스웨터와 운동화를 들고 서 있었다. 며느리는 아이와 잠바와 운동화를 들고 아이가 빠져들어간 창 구멍 앞 어둠 속에 오래 서 있었다. 며느리는 아이가 영원을 향해 빠져들어간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 영원이란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자신이 안고 있는 허공에 줄이 가닿는 기분을 느꼈다. 나무 그림자가 밥 공기 위에 얼룩얼룩 그림자 지우는 것을 보면 미풍이 일고 있는 것 같다. 날은 화창하고 바야흐로 봄이 터질 듯이 부풀고 있다. 사람들은 아직도 밥을 먹고 있다. 수저를 부지런히 입으로 가져간다. 성훈아, 성훈아. 아이의 아버지가 밥을 먹다가 말고 아이의 이름을 부른다. 차의 깜빡이가 켜져 있으니 끄라고 일러준다. 아이가 차를 가지고 장난을 했던 모양이다. 아이는 벌써 밥을 다 먹어치운 지 오래인 것 같다. 아이는 어디로 가다가 말고 다시 차 속으로 들어가 깜빡이를 끈다. 아이는 같은 또래인 큰 고모네 손주들이 오지 않아 아이라곤 저 혼자인 것에 매우 불만이다. 어른들 틈에서 심심해한다. 그래서 조금 골이 나 있는 것도 같다. 어린 시절 성훈이 큰아버님이 치시던 그 피아노가 어쩌면 평양여고 강당에 있을지도 몰라요. 잘 모르지만 폭격만 안 맞았으면 아직 그대로 있지 않을까요? 친정에 갔다가 우연히 들은 얘긴데요. 며느리는 이런 말을 속으로 해보지만 꺼내지는 않는다. 지금 이 봄볕 밑에서 밥을 먹다가 피아노 얘기를 꺼내는 것이 어딘가 맞지 않는 것 같다. 남편의 서랍 속에 간직되어 있는 사진처럼 그 얘기는 이 봄볕 밑에서 너무 깊숙한 것 같다. 아니, 너무 깊숙하다기보다 그냥 일상생활 저변으로 깔려버리는 수많은 얘기 중 하나가 될 것도 같다. 성훈아,
아이의 아버지가 또 아이의 이름을 부른다. 남편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동시에 며느리는 몸을 뒤로 돌려 돗자리 밖에 벗어놓은 신발을 찾아 신는다. 그러고는 차가 몇 대 연이어 서 있는 공터를 지나 길 아래 작은 헛간같이 지어진 화장실 쪽으로 걸어간다. 굵어진 허리를 펑퍼짐한 조끼로 가리고 단화 신은발을 조심스럽게 내딛는다. 며느리는 나물 캐는 안악처럼 한가롭게 걷는다. 아이는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계속 길을 따라 걸어간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시어머니는 사람 속에서 사람이 나오다니 라고 감탄했다. 시어머니 자신은 아이들을 5남매나 낳았으면서도 자신의 일은 겸손히 접어두고 이제 새로이 태어난 뒤늦은 손자에게 감탄하였다. 사람 속에서 사람이 나와 사람의 종자로서 산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사람이다. 사람이라고 약속되어 있다 라고 며느리는 문득 느낀다. 아이는 길을 걸어 며느리의 시야 밖으로 사라진다. 더워서인지 겉옷을 벗어 허리에 차고 반소매 티셔츠 차림이다. 며느리는 아이가 사라진 쪽을 향해 아이의 이름을 부른다. 헛간같이 지어진 화장실은 보리밭을 향해 서 있고 보리는 야트막한 키로 자라 있다. 미풍이 일어 보리밭을 빗질하듯 지나간다. 바람 끝에 스치는 흙냄새는 화한 인단 냄새를 풍기고 있다. 작은 나비들이 날고 있다. 메뚜기도 풀섭해 보인다. 까치가 종종종 걷다가 푸드득 날아오른다. 산 하나 가득 봉분이다. 누군가가 하하하하하 하고 웃음을 터뜨려도 좋을 만큼 봉분은 온 산을 뒤덮고 있다. 웬 무덤이 이렇게 많단 말인가? 멀리 산의 능선이 햇빛 밑으로 완만하게 경사를 드러내고 아지랑이가 아물아물 피어오르고 있다. 그 바로 아래로 길이 희게 구부러져 있다. 그 길을 돌아 그들은 이곳으로 성묘를 왔다. 한시기를 많이 지나 있어 성묘객은 없다. 멀리 산 저쪽에서 아지랑이처럼 아물아물 사람 그림자가 간혹 보이기만 할 뿐. 이곳은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기독교 단체의 거대한 동산. 봄속의 동산은 에덴 동산처럼 평화로워 보인다. 한식일과 추석, 봄과 가을 두 번의 성묘. 봄에서 가을이 마치 한 달처럼 빠르다. 지난 가을 성묘하고 돌아가는 길에 흰 천막을 치고 파는 노점상에서 며느리는 배를 한 상자 샀다. 근처에 배밭이 있어 도로변에 100m 간격으로 배를 파는 천막이 있었다. 배는 상자에 들어 한 옆에 쌓여 있고 그리고 질이 떨어지거나 약간 흠이 있는 배가 천막 밑에 돌산처럼 가득 쌓여 있었다. 아마 이번 가을에도 돌아가는 길에 배를 살 것이다. 가을은 바로 내 달인 것처럼 곧 올 것이다. 며느리는 팔을 올려 해를 가리듯 하고 보리밭 저쪽 푸른 하늘을 바라본다. 색채의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아지랑이 때문인지 풍경의 경계가 뚜렷지 않다. 며느리는 팔을 올리고 서서 그 푸르름 너머 자신의 아파트를 본다. 전기 스탠드가 켜진 깨끗이 정리된 식탁 위를 보는가 하면 설거지거리가 쌓인 싱크대를 본다. 혹은 다용도실 속의 잡다한 물건들과 세탁하기 전의 세탁물이 보이기도 한다. 냉장고 속에서 일주일이 지나도 상할 줄 모르는 부추와 상추. 집에 돌아가면 그것부터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쓰레기통 속에 들어가는 야채 더미를 본다. 켜진 TV를 꺼서 화면 속 영상들을 무참히 사라져버리게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한다. 지난밤 며느리가 성묘할 꽃을 사들고 들어오는데 아파트 현관 앞에 이삿짐이 부려져 있었다. 남자 하나가 이삿짐을 부지런히 엘리베이터 앞에 가져다 놓았다. 아파트 이삿짐은 옥상에서부터 곤돌라가 내려와 나르기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곤돌라를 쓸 만큼의 짐은 아닌가? 아니면 밤 시간이어서
웬만한 크기의 짐들을 우선 손으로 나르는 것인가? 며느리는 빈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고 올라오면서 저 많은 짐들을 나르기 위해 엘리베이터가 수없이 오르내려야 하며 무게 초과로 이 낡은 엘리베이터의 수명은 더욱 단축되리라 여겼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는 꼭 리듬을 맞추어 빨리 순간적으로 행동해야 해. 내리려는 순간에 그냥 움직이기 시작해서 사고를 당할 수가 있어.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특히 낡았거든. 며느리는 아이에게 언제나 주의를 주곤 했다. 며느리는 푸르름 속에서 잠시 그런 그림들을 떠올리다 지워버린다. 한 남자와 소년이 길 위로 지나간다. 근처 어디에 저수지가 있는지 그들은 낚시 장비를 갖추고 있다. 소년의 두 뺨이 빨갛게 익어 있는 것을 보면 낚시를 하러 가는 길이 아니고 낚시에서 돌아오는 길인 모양이다. 아마도 밤새움을 하고 돌아오는 길인지 모른다. 그들은 지름길을 택하느라 이 동산을 가로지르는지 모른다. 소년은 걸어가며 팔을 휘두른다. 소년의 손끝에서 낚싯줄이 움직이고 있다. 줄 끝에 매달린 낚싯바늘이 햇빛 밑에서 반짝반짝 빛을 낸다. 낚싯줄은 점점 크게 원을 그리며 허공을 돈다. 며느리가 팔을 내리며 보리밭에서 고개를 돌리는 순간 무언가 따가운 것이 팔에 와 닿는다. 며느리의 입에서 얕은 비명이 터진다. 구름이 해를 가린 모양. 갑자기 구름의 그림자가 땅에 퍼지며 바람 빠진 풍선처럼 풍경이 수축된다. 그와 함께 며느리의 혈관도 수축된다. 갑자기 피가 곤두박질 친다. 사위는 무척 조용하며 어두운 색감으로 바뀌어 있다. 푸르고 환한 렌즈를 어두운 렌즈로 바꾸어 낀 것 같다. 그 그늘진 풍경 속으로 소년이 달려오고 남자도 달려오며 움직이지 말라고 소리친다. 낚싯바늘이 잠시 살갗을 스쳤을 뿐인데 살 속에 가서 박혔다. 빼려고 하니 더욱 살 속을 파고든다. 소년의 아버지인 듯한 남자가 낚싯바늘을 요령껏 빼어낸 후 무엇라고 사과를 한다. 며느리는 쑥 솟아난 눈물을 한 손으로 닦으며 괜찮다고 말한다. 그들이 보고 있을 자신의 모습을 며느리는 그들과 함께 바라보며 다시 괜찮다고 말한다. 낚싯바늘이 휘저은 살점은 한쪽이 떨어지려 하고 있다. 소년은 너무 놀라서인지 겉으로는 무표정이다. 며느리는 그들과 빨리 헤어지기를 원하는 몸짓을 한다. 그들은 다시 사과하고 쫓기듯 뒤돌아서 멀어져 간다. 며느리는 상처난 곳을 가지고 있던 손수건으로 꽉 동여맨다. 보고 싶지 않아서 안 보려 했으며 그러나 수건을 매기 위해 할 수 없이 본다. 며느리는 나무의 팔처럼 자신의 상처를 꽉 묶는다. 떨어져 나가지 않은 살점이 헤어진 채 다시 팔에 가서 붙는 감촉을 느낀다. 그러자 아픔이 둔해진다. 잠깐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길 위와 이곳 길 아래는 꽤 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길 위에서 휘두른 낚싯줄이 길 아래 서 있는 사람 팔에 와서 꽂힐 수 있는가? 그러나 그런 불가사의한 일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다. 조금 전 며느리는 보리밭 앞에 서 있는 화장실을 향해 한가롭게 걸어왔었다. 그런데 그 사이 작은 사건이 일어나 눈물이 나게 아픔을 당했다. 그저 아픔을 느낄 뿐 며느리는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몰라 한다. 무엇인가 맘모스적인 것, 철통 같은 것이 자신의 생각들을 가로막는 것 같다. 내게도 자아가 있는가 라고 며느리는 생각한다. 약속된 자아가 있을 뿐 약속 이전의 진정한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모든 것이 약속이기에 약속을 이행하는 힘을 기르기에만 급급하며 살아온 것 같다. 결혼도 출산도 직장 생활도 무엇도 전부 약속에 대한 이행인 것 같다. 며느리는 다시 팔을 올려 해를 가리듯 하고 푸른 보리밭과 하늘 저쪽을 바라본다. 팔을 올릴 때 그 팔이 무엇인가의 부속품 같다고 느낀다.
해가 다시 구름에서 나왔는가? 풍경은 아주 미미한 변화도 없이 구름이 해를 가리기 전 그대로이다. 푸르고 환한 렌즈로 다시 바뀌어 있다. 사위가 고요하기만 하다. 화한 인단 냄새 비슷한 흙냄새가 바람결에 실려온다. 어디서인가 모터 소리 같기도 물 끓는 소리 같기도 한 소리가 미미하게 들려온다. 체첸 소년. 며느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린다. 그 소리에 그리움이 배어 있는 것 같다. 언젠가 며느리는 신문에서 총을 메고 군복을 입은 체첸 소년의 사진을 본 적이 있다. 그 소년의 나이는 14세로 며느리의 아이와 같았다. 그 소년은 아버지를 찾아서 전쟁터에 왔다. 병정들이 내어준 군복과 총을 메고 싸움이 있을 때는 같이 싸우기도 했다. 어느 저녁 전쟁터에 나간 후 아버지의 소식은 끊겼다고 했다. 아버지를 찾아서 전쟁터에 오다니 사회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며느리는 신문에 난 그 사진을 한동안 들여다보다가 오려두었다. 체첸 소년의 기사와 같은 시기에 강에 빠진 어부의 기사도 있었다. 고기잡이 배가 전복되어 5 어부가 죽고 한 어부만이 얼음장에 매달려 5시간을 버틴겼다. 순경과 사람들은 멀리서 바라보며 안타까워했으나 구할 수 없었다. 헬리콥터가 뒤늦게 도착했으나 이미 어부는 물속에 빠진 후였다. 그 기사를 보았을 때 5시간이나 버틴겼는데도 구할 수 없었다니 하는 생각과 세계 곳곳에서 어처구니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기아로, 사고로, 사건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이 동원될 수는 없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동시에 며느리에게 들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 자신을 며느리는 구슬퍼했다. 그것은 타인을 향한 차가운 감정이라기보다 그대로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가능성이라 여겼다. 자신이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기대조차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것은 무언중에 이 세상과 그렇게 약속되어 있는 듯 며느리는 느꼈다. 며느리는 이제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몸을 돌리고 그쪽을 바라본다. 나무 밑에 앉아 사람들은 아직도 밥을 먹고 있다. 그들은 바깥 세상과 절연한 채 오직 이 시간, 이 세상에 초대를 받아서 온 손님들 같다. 한 수저, 또 한 수저. 하루가 미친 듯이 짧음에도 한 수저와 한 수저 사이는 의외로 길다. 나무 밑에 앉아서 오래 밥을 먹고 있는 풍경은 무슨 영원의 표상과도 같다. 과거에도 사람들은 나무 밑에 앉아 밥을 먹었으며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미래의 어느 날에도 사람들은 나무 밑에 앉아 밥을 먹을 것이다. 무척 한유로워 보이면서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움직임. 팔을 뻗쳐서 반찬을 집어 입에다 가져가고 또다시 팔을 뻗쳐 밥을 떠먹는다. 그들은 지금 마지가 없는 성묘를 의식하고 그리하여 무의식 속에 피아노를 한 대씩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며느리에게 든다. 피아노가 배음으로 깔리고 거기에 맞추어 저들은 일정한 리듬으로 수저를 놀리고 있는지 모른다. 그 배음이 아니라면 저리도 일정하게 반복되는 리듬일 수 있을까? 밥을 먹는다? 고향을 그린다? 일정한 움직임으로 수저를 입에다 나르는 행위가 망향의 의식과 같이 며느리에게 느껴진다. 그들은 오직 나무 밑에 앉아 지금 저 세상 밖에 어찌 되었든 고향을 그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며느리는 단화시는 발을 조심스럽게 내딛는다. 길은 비탈지고 돌불이나 나무뿌리 같은 것이 여기저기 내밀고 있기 때문이다. 성훈이는 어디 멀리 갔나 보지? 큰 고모가 자리에 와서 앉는 며느리에게 말한다. 성훈이가 애가 혼자라서 심심하겠네. 작은 고모가 염려한다. 메뚜기라도 잡겠지요. 여기 메뚜기가 꽤 있어. 가스불은 그 사이 꺼져 있다. 타버린 마늘과 양파, 김치 같은 것이 철판 위에 조금 남아있다.
큰 고모는 다시 면장갑을 끼고 있다. 가스불을 끄기 위함도 있지만 그보다는 강한 자외선에 오랜 시간 노출되는 손을 염려하기 때문인 듯하다. 작은 고모도 면장갑을 찾아서 낀 후 다시 밥을 먹는다. 그러고 보니 앞창만 달린 모자도 어느새 쓰고 있다. 이모네도 오늘 온다고 했는데 왔을지. 큰 고모가 말한다. 이모네란 이종사촌이라는 것을 며느리는 알아듣는다. 시어머니의 형제인 시이모도 이모부도 이곳에 묻혀 있다. 사람들은 밥을 먹으며 친척들의 얘기, TV 연속극 얘기, 음대에 기어이 합격한 윗집 딸에 대해 드문드문 얘기를 나눈다. 그들은 결코 말이 많지 않다. 남편도 말이 없다. 그러나 결코 말이 없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며느리도 말이 없는 사람은 아니나 그러나 한결같이 시집 쪽 사람들은 며느리가 말이 없다고 말한다. 며느리는 남편의 50여 평생을 몇 개의 에피소드로만 알고 있다. 나무 막대기 총을 메고 38선을 넘은 얘기. 남편은 유치원 때 나무 막대기 총을 메고 38선을 넘어왔다고 했다. 벌써 해방 전 아주 어릴 때 왔다고 하고선요? 라고 며느리가 물으니 해방되기 직전 종전 막바지에 씨앗을 보존한다는 방침으로 정부에서 도시의 아이들을 시골로 소개시켰는데 그때 그들 형제는 신의주에 있는 친척집에 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신의주에 간 지 2달 만에 8.15 해방을 맞았고 그래서 38선을 넘어 서울로 다시 돌아왔다고 했다. 그때 남편은 팔에 마분지로 소련 병사의 계급장을 해달고 어깨에 나무 막대기 총을 메고서 38선을 넘었다. 압록강변에서 보초를 서던 소련 군인들을 보고서 그대로 흉내를 낸 것이지. 소련 군인들이 참 인간적이었던 것 같아요. 6.25 때 미군들도 겪어보았지만 말이야 라고 남편은 말했다. 며느리는 남편, 즉 한 어린이가 소련군의 계급장을 달고 나무 막대기 총을 어깨에 메고 38선을 넘는 모습을 생각하면 웃음이 머금어진다. 그리고 지금 어떤 어른으로 변모하였든 이 어른이 바로 그 아이였으니까 진정 잘 되라고 빌어주고 싶다. 진정 행복하라고 빌어주고 싶다. 유치원 때 어머니와 함께 가다가 화신 앞에서 길을 잃었는데 혼자 효자동 집까지 걸어서 찾아왔다는 얘기. 대학생 때 뚝섬을 혼자 산책하다가 간첩으로 몰렸다는 얘기. 직장에서 야근 때 뚜껑을 덮어놓지 않은 맨홀에 빠져 혼이 났다는 얘기. 이 정도일 것이다. 자세히 생각해보면 몇 가지 더 있기도 하겠으나 이 몇 가지 얘기만으로도 며느리는 하나의 흐름을 발견한다. 며느리는 남편에게서 인생에 맞게 재단되어진 파편들을 보아온 듯하다. 남편은 인생살이 맞게 자신을 재단하느라 그 외모마저 약간 우스꽝스럽게 변해 있다. 많이 빠져버린 머리카락하며 움푹 패인 뺨, 걸음걸이 등에서 그런 것을 느낀다. 그러나 결코 그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성분까지는 재단되어질 수 없어서 아니 그의 외고집과 속성은 더욱 단단히 남아있어 그 저항이 그를 인생에 맞게 깎아내면서도 다 깎아내지 못하고 어떤 다른 돌기물을 그 형태에 보탠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역으로 말하면 그의 인생이 그에게 요구하는 것을 모두 주어버리고 난 후의 것으로만 뭉쳐진 사람 같아도 보인다. 남편은 며느리의 시선을 의식했음인지 밥을 먹다가 공터 쪽을 바라본다. 그 시선에서 며느리는 남편이 가진 허공의 부분을 감지한다. 며느리는 피아노 얘기를 다시 꺼내고 싶다. 입을 한번 열어 서두만 꺼내면 어느새 말하고 있을 텐데도 첫 시작이 되지 않는다. 며느리 역시 말이 없는 사람은 아님에도 말이 없는 것은 분명한가 보다. 통일이 되면 평양여고에 한번 찾아가 봐도 좋을 것이라고 며느리는 생각한다. 신발을 벗어들고 긴 복도를 지나 강당에 이른다. 강당문을 삐긋이 열면 거기에 흰 칼라를 단 소녀들이 피아노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맑은 고향 냇물에
종이배를 띄우고 오래 묵은 커튼 사이로 한 줄기 햇빛을 보듯 며느리는 그 소녀들과 피아노를 바라볼 것이다. 그들은 계속해서 밥을 먹는다. 살아가는 수고 같은 것은 전부 잊어버린 것 같다. 여인 하나가 힘껏 쓰여지는 가정생활도, 힘들여 자신을 새롭게 재단해야 하는 사회생활도 잠시 모두 잊고 있다. 오직 밥을 먹는 것으로 망향의식을 치르고 있다. 현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꿈, 아니, 현실에서 발견할 수 없는 유일한 꿈. 그들의 수저놀림은 어느새 멎어 있다. 이제는 티타임의 차례다. 큰 고모가 커피를 내어놓는다. 커다란 마호병에서 뜨거운 커피를 종이컵에 따른다. 며느리는 과일을 깎고 깨강정 등의 한국 다식을 내놓는다. 잣과 호두, 송화가루로 된 다식도 있다. 파운드 케이크도 내어놓고 자른다. 며느리는 꽃과 후식을 준비해온 모양이다. 그들은 충분히 먹은 뱃속에 과일과 케이크를 집어넣는다. 아직도 그런 것을 집어넣을 여유가 몸속 어디에 남아있는가 싶게 그런 것들을 한없이 오래 집어먹는다. 아, 저기 오는구나.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대더니. 큰 고모의 말과 함께 사람들의 시선은 공터 쪽을 향한다. 여러 대의 차에서 사람들이 하나 가득 내리고 있다. 저기들 앉아 계시는군. 언제 왔어요? 점심 잡수셨어요? 우린 벌써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한번 들러본 거요. 아유, 많이들 오셨네. 식구들 전체가 나들이 하셨구만. 뭐 맛있는 거 많이 싸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커피 드실라요? 아이, 우린 벌써 다 마시고 왔시오. 나 커피 한 잔 주실라요? 아, 오빠가 한 잔 달라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성훈인가? 자가 벌써 저렇게 컸나? 야, 성훈아, 인사드려라. 언제 왔는지 자동차 옆에 서 있던 성훈이 쭈뼛쭈뼛 밥 먹던 장소로 다가온다. 아이는 얼굴이 상기되고 새로운 긴장으로 가슴은 부풀어 있다. 시무룩하던 표정은 자취 없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이 오직 유일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는 기쁨과 수줍음이 뒤엉켜 있다. 너 많이 컸구나. 지금 3학년이에요. 예, 이 봄에 3학년으로 올라갔지요. 가만히 있어봐. 그런데 여기가 현태 색시인가? 그럼 작년에 결혼했잖수. 여기 와서 인사드려라. 아, 그렇구나. 결혼식에 내가 갔었지. 친척끼리 모이자 그들의 억양에 평안도 사투리가 되살아난다. 친척 한 사람이 며느리 앞에 와서 다식 하나를 집으며 묻는다. 아이들은 금방금방 몰라보게 큰다니까. 성훈이가 올해 몇 학년이지? 3학년 올라갔어요. 3학년? 고3? 아니요, 중학교요. 중학교? 친척은 실망하듯 말한다. 다 커버린 아이를 가진 그 친척은 성훈이만한 아이의 나이를 감잡지 못한다. 며느리는 웃는다. 친척의 마음을 알 것 같기 때문이다. 국민학교에 들어갔는가 하면 금방 졸업인 듯한 다른 집 아이들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바로 그 원리를 적용하여 성훈이를 고3으로 간주한 것이리라. 너무 빠른 세월에 대해 지레짐작한 것이다. 새로 결혼한 색시가 아기를 안고 와서 인사를 한다. 다른 며느리도 와서 인사를 하고 나서 나무 뒤로 물러난다. 방금 인사를 한 며느리의 중학생 아이와 국민학생 아이가 나타나서 인사를 한다. 또 다른 며느리가 와서 인사를 한다. 또 다른 국민학생과 유치원 아이가 인사를 한다. 며느리들과 아이들이 끝없이 와서 인사를 한다. 이모네 집의 세 아들이 다 둘이나 세 명의 아들, 딸을 두었고 그 아들이 다시 결혼하여 또 아이들을 둔 것이다. 한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하고 사라지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한다. 그 인사가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며느리에게 끝이 없을 듯 여겨진다. 생명의 흐름, 끝없는 생명의 흐름이
쏴 쏴 소리내며 나무와 나무 사이를 굽이굽이 흐른다. 며느리는 건너다 보이는 잡목들 사이에서 우연히 나무 한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본다. 보고 있는 사이 나뭇잎들은 점점 더 흔들린다. 저 가지는 도토리 나무 같다고 며느리는 생각한다. 그러자 도토리 잎의 생김새와 그 나뭇잎의 잎맥에서 가지애로 연결된 푸른 줄기와 단단한 나무 줄기에 붙은, 결코 떨어지지 않기 위해 딱딱한 나뭇가지에 붙은 연한 잎맥 줄기의 접속 부분이 환하게 살아난다. 바람이 불 때마다 연한 나뭇잎들은 휘어지며 줄기를 밀어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바람이 흔들릴 때 잎이 젖혀져서 잎의 뒷면이 보이기도 하고 다시 앞면이 보이기도 하고 둥글게 말아지기도 한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나뭇잎들, 그 나뭇가지 하나까지 나무숲 전체로 번져가며 바람이 불고 있다. 그들이 끝없는 인사에서 동산이 활짝 개화하는 것 같다. 산 전체가 밝아진다. 이제 우리는 가지. 천천히들 더 있다가 오시라요.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슬슬 일어나야지. 갑시다 먼저. 나무 뒤 여기저기 서 있던 사람들이 속속 차 4대에 나누어 탄다. 그 많은 사람들이 차 속으로 다 들어갔다. 10대가 있어도 모자랄 듯 많아 보이던 사람들이 차 4대에 다 들어간 것이 작은 상자 안에 들어가는 서커스나 요가의 묘기를 보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을 태운 차는 그 무게 때문인가 방개벌레처럼 기어 굽이굽이 길을 돌아 사라진다. 길 저쪽으로 흙먼지가 뽀얗게 피어오르고 그 흙먼지는 산 저편의 아지랑이 속에 섞여버린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사라진 여운이 길다. 그 여운을 따르듯 남은 사람들은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담고 빈 그릇들과 남은 음식을 간추리기 시작한다.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흐르고 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약속과는 반대 방향에 선다. 아니, 그 약속조차도 모두 흐름 그 속으로 흡수되고 만다. 무엇인지 조금 회복되는 기미를 며느리는 느낀다. 조금 전부터 몹시 쑤시고 있는 팔의 상처가 며느리는 고개를 흔든다. 그들은 이제 그릇들을 다 챙긴 후 돗자리를 거두고 쓰레기를 버린다. 부풀던 봄날이 일시에 확 사그라든다. 구름이 해를 잠시 가린 때문인가? 아니, 이제는 날이 저물기 시작하는 때문이리라. 어떻게 감상하셨나요?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생각들을 가만히 듣는 것 같은 느낌의 작품이었죠. 성묘를 하고 내려와서 그늘진 나무 밑에서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 이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인데요. 왠지 이 장면이 정지된 전묘화를 보는 듯한 기분을 주더군요. 밥 한 숟가락, 반찬 한 젓가락 먹는 모습이 마치 정지된 사진 한 장을 보는 듯한데요. 그 속에서 주인공인 며느리가 그들 속에 있는 사연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설명해 주면서 그 그림 속의 디테일들의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금은 지루한 듯도 한 이야기. 그런데 우리들의 평범한 이야기들도 사실은 그리 특별할 것 없는 지루한 이야기가 아니었던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김채원 작가의 봄날에 찍은 사진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